자, 11번입니다. 자, 위임위법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이금 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실제로 적합하지도 않고, 그래서 위임위법이 가능한 것인데, 근데 그 내용을 몽땅 다 단체협약에 위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안 돼요.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모두 다 위임이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해설 갑니다. 해설 가보면, 자, 어떨 때 위임위법이 가능하냐면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할 때 조건을 다는 겁니다. 구성요건에서는 어떻게, 형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 허용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끊고. 자, 노동조합법에 가보면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반한 자라고만 돼 있지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판례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거는 껍데기만, 외피만 이렇게 설정해 놓은 곳이다. 알맹이 어디 갔냐, 알맹이가. 그래서 알맹이가 내용이 없지 않느냐,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위반한 자,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어떻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은 적지 않고 껍데기만 적어놓고 몽땅 다 위임하겠다는 식의 위임위법은 법률주의 위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면 이런 지문이 나오는 것은 틀린 거죠. 2번입니다. 법률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위임도 없어요. 없이 변경 보충하거나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위임도 없이 함부로 시행령이 그렇게 못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즉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했다면, 벗어나서 처벌 대상을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임위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원천무효입니다. 3번은 원래 헌법 판례예요. 헌법에서 여러 번 나온 판례인데 이것이 형법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이 처음이 아니고 24년도 승진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한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것이 이제 법규 명령인데 이 법규 명령이 처음에는 국법의 위임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효였습니다.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그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소급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사후에 법 개정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된다는 것이 판례인데 좀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헌법에서는 중요하죠. 근데 형법에도 이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판례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관한 부분 기본 사항에서 보다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도 없이 대강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입니다. 에서 그 내용인 규범의 실질을 몽땅 다 하위법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죄형법정지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작년도 9급 검찰일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거 구별할 수 있어요.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나요? 구별할 수가 없대요. 구별이 불명확하대요. 구별이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구별이 불명확하대요. 그래서 이것은 죄형법정지에 반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즉 우리가 보통요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을 개업하는 것이 쉽진 않잖아요. 그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보통 이제 물주가 붙잖아요. 물주가. 그러니까 이제 의대생이 뭔 돈이 있겠어요. 의대 졸업하고 뭐 돈 버는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 물려받은 재산 그렇게 갑부 자식이 아닐 바에는 다 뭐 주머니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업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몇십억씩 출연해서 주도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는데 그것을 그래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는 그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거죠. 명의만 이제 의사 명의로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의사가 이제 바지 사장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 물질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외부인이 봤을 때 우리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때 확인이 구별돼요? 구별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적인 원칙에 반한다.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설도 가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가로 열고 닫고 여기 비율이 나오죠. 그렇지? 자금의 전부 일부를 댄대요. 출연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죠. 자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기 보시면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이래. 특성.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의료법인의 개설 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주도적 관여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것만을 근거로 해서 이건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행위 구별이 불명확해진대요. 해지기 때문에 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판례가 23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검찰직 9급에 나온 것인데 그냥 이런 판례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판례는 아닌 것 같네요. 2번 판례입니다. 자, 시간적 적용 범위에 나오는 건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이 가벼워졌을 때에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뭐 반성적 고려 뭐 아닌 거 뭐 등등 해서 뭐 나누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나누지 않고 이렇게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이건 피고인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성적 고려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형법 제1조 2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판례가 바뀐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풀었죠. 사회봉사 명령은 보안처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하는 일이 노가다 비슷한 것이라서 여가 시간을 박탈하고 노동을 부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장 안에서 일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형벌 불속 원칙에 따라 이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4번. 자,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55조 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단기를 모두 다 2분의 1 감경한 것이 아닌 어느 하나만을 감경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지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 뒤쪽에 형벌론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감경할 때에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깎아주지 않으면 그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깎을 땐 다 깎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가 있다면 몽땅 다 깎아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깎아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불공평한 거잖아요.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죄형법정지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형벌론 쪽에서 나와야 할 판례가 죄형법정주의에 한 몇 번 나왔어요. 여기도 한 번 나오지만 뒤에도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13번 경찰 2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자, 1번을 풀었죠. 집행유예 부과할 때 보호관찰은 이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적 성격을 띠고 있다 했습니다. 왜 관찰합니까? 왜 보호라는 명목으로 관찰합니까? 너는 위험한 놈이니까. 위험한 놈은
재범 위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보안 처분을 부과한다는 것은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 처분 부과하거든요. 보안 처분 종류가 많아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보호 관찰인 겁니다. 누가 관찰해요? 보호 관찰소 직원이 관찰하는 거예요. 저놈이 어디 유흥업소에 가는가, 그쵸? 감시하는 거죠. 뭐 일일이 뭐 감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그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가 봐요. 뭐 어떤 놈은 성범죄 같은 경우 뭐 강도, 강간, 스토킹범, 요즘 스토킹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발찌를 채워가지고 관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재판시 규정에 따라서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죠? 행시법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재판시법입니다. 자, 무면허 운전죄인데요. 이것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잖아요. 그렇지? 면허증도 없는데 지금 운전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바로 무면허 운전죄입니다. 그렇죠? 이건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자기가 알아. 자기가 운전면허증 없다는 거 알아. 없으면 운전하지 말아야지. 없는 걸 알면서 운전하는 것이 바로 무면허 운전죄 아니겠습니까? 그 고의범을 처벌한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취소가 됐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취소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즘은 저도 뭐 작년인가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았는데 옛날에는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는 기간이 짧았어요. 지금은 10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저도 이제 작년에 강남 저 운전면허증 학원 가서 재발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전면허증 언제까지 재발급 받으라는 그 기간이 운전면허증 뒤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놓치면 1년간 한 번 유예기간 더 주잖아요. 그치? 그 1년을 또 놓치면 그때 취소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를 수도 있어. 그쵸? 어떤 경우 생계를 하시는 분들 워낙 일상생활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내가 언제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아야지 라고 하는 걸 알면서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치? 맨날 뭐 운전면허증만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취소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이거는 고의범이 아니지. 이건 과실범이지. 실수로 하는 건데 과실범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무면허 운전죄 43조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지 과실범을 처벌할 조항이 아니거든. 이것마저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43조를 확장 해석하는 거죠. 이런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포함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봐야 되겠죠. 반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않는다 틀렸습니다. 사회봉사 명령 말씀드렸고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행시법이다. 재판시법이 아닌 사회봉사 명령만큼은 좀 다르게 행시법입니다. 상관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위법성 조각 얘기 나오네요. 우리 강론가 책 가보면 명예훼손죄에 310조 위법성 조각 파트가 있듯이 군형법에도 위법성 조각 사유 부분인데 이게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로. 형법에는 이게 있는데 310조가 있는데 군형법에는 요 310조 위법성 조각을 따로 두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법조문에 따로 두지 않았으면 그거 없다고 쳐서 무조건 처벌해야 되느냐? 아니면 빠져나갈 구명을 따로 형법을 310조를 갖고 와서 적용해서 빠져나갈 구명을 마련해 둬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판례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자,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춰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이 한도 안에서는 그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래서 형법 310조는 군형법에도 유치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가 이제 하나 나왔어요. 최신 판례지? 최신 판례입니다. 아하, 이런 판례도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1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요 따옴표 되어 있죠? 따옴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경범죄 처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 요건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감이 와요? 지나치게 내놓았다. 얼마만큼 내놓아야 지나치게 내놓는 거야? 어? 요즘 잣대와 1990년대, 80년대의 기준 잣대가 다르잖아요. 그쵸? 옛날 제가 어렸을 적에 여자 허벅지만 내놓고 다녀도 좀 미친년이라 그랬어요. 욕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은 흔한 얘기잖아요. 흔한 얘기. 흔하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는 사람들 기준 잣대마다 다른 거예요. 얼마를 내놓아야 지나치게 내놓는 것인지, 가려야 할 것, 도대체 어딜 가려야 할 것인지, 부끄러운 느낌, 누구에게 부끄럽고 누구에게 부끄러웠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쾌감을 준다. 그건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닙니까? 남성들은 환호할 것이고 여성들은 뭐 컴플렉스 때문에 약간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나치게 내놓는다. 가려야 한다. 누구에겐 부끄럽고 누구에겐 불쾌감을 준다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판단 기준 잣대가 제각각 달라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2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공개명령 제도가 있는데 자, 이 공개명령 제도 말씀드렸죠. 보안처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안처분과 마찬가지로 죄형법정지가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만 빼고 사회봉사 명령만 빼고 그래서 보안처분의 대부분은 다 죄형법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했어요. 변경했는데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운영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잘 봐요. 여기도 운영이고 여기도 운영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운영은 어떤 운영이에요? 변경했기 때문에 대표자 변경했다는 부분을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와 처음부터 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것은 다르지 않나? 이건 처음부터 설치 인가를 받지 않은 거고 이거는 설치 인가를 받았는데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었단 말이죠.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자 이름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부분 이건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 보육법 54조 제4항 제1호는 설치 인가를 받아야 할 의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의무를 각각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양자는 달라요. 이 두 가지 완전 다른 거야.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위 것을 밑에 것을 처벌하면 죄형법정지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의 판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는 아닙니다. 무슨 시험이지? 경찰 1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4개의 지문을 다 아는 경우도 있고 1개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판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판례도 있구나. 일단 내가 공부하고 있는 판례가 나왔나? 부터 먼저 찾아서 그 지문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서 답이 나오면 거길 찍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예요. 꼭 4가지 판례를 다 알아야 문제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4번입니다.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 관련해서 공기업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잘 나오거든요. 공기업 지정. 이 공기업 지정 막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따릅니다. 뭐 전년도 매출은 얼마냐, 50억 이상이냐, 100억 이상이냐, 종업원 수는 몇 명이냐, 등등. 이 지정은 시시각각 조건이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이 시시각각 국회를 열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인,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에 의하도록 위임을 준 거야. 위임을 국회에서 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하위규범인 고시에 의하도록 정한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입니다. 왜? 공기업 지정 요건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하위규범인 고시에 의하도록 정한 것은 죄형법정주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출제 잘 돼요. 1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1번도 잘 나오죠. 최근에 아주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가상자산 다 아시죠? 비트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원인 불명으로 자기 지갑에 들어온 거야. 자기 지갑에. 와, 땡 잡았네. 그쵸? 비트코인 종류 많잖아요. 비트코인은 워낙 고가니까 요즘 알트코인도 많잖아요. 그게 내 지갑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팔아버리자. 괜히 저놈 임자가 나타나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른 팔아버리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처분한 거야. 받자마자. 횡재했구나. 그럼 이것이 횡령죄가 되겠습니까? 배임죄가 되겠습니까? 응? 근데 우리 강론책 가면 횡령죄 배우죠. 횡령죄. 거기에서 가상자산 말고 우리가 농협통장이나 국민은행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 돈이 꽂힌 거야. 나도 모르게. 한 돈 1,000만 원 꽂힌 거야. 웬 돈이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얼른 임자가 나타나기 전에 돈 빼냈습니다. 막 썼습니다. 진짜 나중에 경찰이 전화 왔어. 누구누구 함생하시죠? 라고 하면서 혹시 얼마 전에 당신 계좌에 돈 1,000만 원 들어가지 않았나요?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계좌 쪽에 하면 다 나오는데 그런 적이 있었던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임자가 돈 잘못 줘보고 돈 잘못 계좌 이체를 해가지고 함성환 씨 앞으로 계좌가 된 것 같습니다.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못 돌려주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게 횡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판례가 있잖아요. 즉 신의 직상, 조리상 보관관계가 있는데 너 왜 처분했어? 너 보관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형법에 가면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지 멋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몇 개 있죠. 그거를 유추 적용해서 배임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다는 거야. 이게 없다는 거야. 이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 속에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하는 판례를 갖고 와가지고 신의 측을 근거로 배임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없다는 거야. 이걸 처벌하게 되면 죄형법정지 위반이다 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워낙 많이 나와요. 죄형법정지에서 많이 나온 판례이지만 강론책 가면 강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꼭 좀 알아두시고 비트코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벌하려면 법이 만들어놔야 돼요. 법이 이런 이제 자꾸 사회가 발전되니까 이런 것을 예측 가능한 한도 내에서 몇십 년 전 향후를 예측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이 다 지금 전 세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국회에서 빨리 이런 대치법을 만들어 갖고 와야 됩니다. 그 만들어 갖고 오지 않는 이상 횡령죄 배임죄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2번 갑니다. 자, 처벌 규정의 소극적 구성 요건을 지나치게 그 의미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다. 자, 판례 변경 얘기입니다. 행위 당시 판례에 따르면 처벌 대상되지 않았던 것을 판례 변경에 따라서 처벌한다 하면 이는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즉 판례 변경은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한다 하더라도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거예요. 4번 다소 광범위하여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규범적 개념을 사용했다 손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요 사람 누가 판단합니까? 명확성 원칙이 위반인지 아닌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이 보통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규정하였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맞습니다.